세상 그 무엇도 너를 멈출 수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주의 후 오늘 영등포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홀로 빛나신 김상욱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편하게 한 말씀 하시죠. 조금 더 안녕하세요 말고 조금 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이제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사실 조성주의 후기 아직 구독자도 좀 미약한데 이렇게 또 이제 구독자 팍팍 늘려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응원차 오신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아무나 잘 안 불러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김상욱 의원 좀 꼭 좀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문제 어떻게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지금 현안이 많으니까 우선 현안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질문도 조금 하고 이럴까 싶어요. 실제 지금 이렇게 처음 저도 이제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진짜 대통령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엊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제명하라. 그 다음에 또 사과하라. 대국민 사과. 파면된 거에 대해서. 또 예산 협조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자, 그 요구 조건들이 어떻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마지막 충정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네 가지 요구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통령 즉시 제명, 두 번째가 당 지도부에 국민들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했음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세 번째는 경선에서 원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가고 야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 네 번째는 12.3 사태 이후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기 추경에 조속한 합의, 나아가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마지막 충정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곡하게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부탁을 드린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정말 좀 간곡한 마음입니다. 이번 대선은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때문에 벌어진 대선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중대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제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으로 잘못된 당론이었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도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우리 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대선에서 국민들께 우리 후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전제해야지만 우리 당의 후보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 후보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의 핵심은 정책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도 아니고요. 또 보수당이라면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독재를 지향하는 극우의 모습은 아니어야 하지요. 또한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 수고의 모습도 보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족벌 정치, 의리로만 움직이는 또 이득만 가지고 모여있는 무리배 정치도 보수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 즉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보수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경선 과정도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 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칙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덕수 현 국무총리 당원도 아닙니다. 이분에게 당 후보의 자격을 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야합 정치지요. 이런 모습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보수 정당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야합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고요. 또 지금 다 떠나서요. 국민들께서 너무 힘드십니다. 지금 대선이 이번 대선은 축제의 장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국민들께 피해를 드리고 염려를 드리고 그래서 보궐로 치러지는 정말 송구한 죄송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려움부터 보살피면서 가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촉구하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했고 정말 간곡하게 제가 지금 사실은 당에 요구할 수 있는 제 입지 자체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걸 걸고서라도 간곡하게 요구하는 그런 마지막 충정 같은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대모에서 박수.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시고 하나하나 정말 전곡을 찌르는 얘기 같아요. 한덕수 총리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지금 당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면 말 그대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 대표였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대표였던 분이 불과 경선 며칠 전에 입당해서 당의 유력 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보수당의 후보라기보다는 극우정당이었던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보수당의 후보로 나서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치적 의미는 보수당 국민의힘이 극우정당 자유통일당으로 흡수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또 원칙 없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지켜가라는 또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의 훼손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싶으면 경선에 참여를 해야죠. 그것이 아니면 경선이 치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될 자입니다. 네. 그런 분이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한 입장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모습이죠. 공정이라는 보수의 가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가 12.3 사태에 대한 보궐선거임을 생각할 때 12.3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가 후보로 나선다는 것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날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 탈당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런 추측성 기사를 내놨는데 혹시 그런 각오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공산당도 싫고요, 나치당도 싫습니다. 극우정당, 수구정당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를 하는 보수정당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싶지만 도저히 만들 수 없고 계속해서 극우적 모습, 수구적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께 폐가 된다면 제가 그 당에서 함께 있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사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좀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려운 형국입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성장 사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경제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사회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무능함이 국민들께 좀 덜 피해가 갔었죠. 국민들 살림살이를 그렇게 많이 압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사회가 축소사회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구도 줄고 지역도 소멸하고 사회도 소멸하는 네. 축소사회라서 있는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의 경쟁력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지나고 있지요. 미국의 신제국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첨예한 갈등 환경, 대무역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I와 로보틱스 패러다임 전환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정치가 풀지 못하면 사회 붕괴, 경제 붕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대로 두면 사회와 경제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만 할 때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대로 선거가 이제 치러지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재명 후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뭐 똑똑하고 또 통제력 있고 꼼꼼한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강력하게 행정부를 장악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 두 당을 합치면 입법부의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처음 보는 권력 집중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뭐 거대한 집권 여당이 되겠죠.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 늘 보아왔던 것처럼 집중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선한 의지만 믿고 맡길 수 없는 것이 권력이죠. 우리가 사람의 선한 의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치, 왕정, 독재를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사람의 선한 의지만 믿고 권력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승패를 떠나서 해야 될 역할은 야당이 되더라도 건강한 견제력을 가진 야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야당이 견제력을 가지려면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국민의 지지는 그 당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극우에 참칭당하고 수구에 참칭당하고 족벌 정치에 갇히고 무리배 정치로 퇴색한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건강한 공당으로서의 야당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권력 집중이 벌어진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개파가 없을 정도로 통일적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내부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견제 기능이 없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도리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갈등상을 만들어가고요. 이 갈등 때문에 더 독주할 수 있는 힘을 민주당이 또 얻게 되고요. 그러면 정말 견제받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이런 독재 국가들을 보면요. 독재자들이 초기에 상당한 능력과 개혁 성과를 보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에 취하고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독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나쁜 독재가 되어버렸죠. 네. 우리나라 정치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이걸 푸는 과정이
독재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더 공고해 가는 과정으로 이걸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정치가 건강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균형하면서 정책으로 경쟁을 하고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정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우려가 크고요. 미구나 고구나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든 작동을 시켜야 할 텐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큰 걱정이 많고요. 제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공당으로서의 기능이라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비난과 고립감이 심하지만 계속 당에 저대로는 충정으로 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탈당 압박이 엄청 심하죠. 좀 사실은 네.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지역에서도 이제 제 정치 기반이나 사회 기반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사실은 저처럼 이런 포지션이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뭐냐면 지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다, 기득권을 침해한다,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척결 대상이 된 것이고 제 편에 아무도 없죠.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지역에서 저한테 호의적인 곳이 없습니다. 원래 당선될 때는 울산에서라도 꽤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았어요? 사실 12월 3일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네. 제가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송구하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입지였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곳이 울산에서도 가장 이제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맞아요. 남구. 예. 네. 그러니까 울산의 기득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의원하셨던 분들도 특별한 거 안 하도 가만히만 있어서 삼선은 그냥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전통 TK 출신입니다. 또 성골이죠. 네. 그래서 또 지역에서는 저 이외의 정치인들이 다 20년, 30년 선배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차기 주자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또 당에서도 그런 걸 생각했었는지 저한테 참 많은 당직을 부여를 했고 또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버린 거죠. 다 버려버렸고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인들끼리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중간에 낙마를 시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래서 도리어 저희 당 이제 지방 의원들은 저를 잡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약간 희한한 모습이 돼 있고요. 동시에 지역의 민주당에서도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또 당연히 왜냐하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사람이다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하고 철저히 고립돼서 그야말로 고립무원이네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는데요. 근데 아주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당 지도부도 막 대놓고 공격하잖아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던데. 이제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직을 이제 박탈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모든 이제 노출이나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형태로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다 사실 각오하고 시작했던 일이라서 그게 새삼스럽다 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고 대통령 탄핵에 나설 때 사실 더한 것도 다 각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고요. 정치라는 것이 저는 정치를 하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물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조속으로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자문자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죠. 정치를 하는 이유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 얻고 싶으면 봉사활동 많이 하고 칭찬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자산행위 하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손해도 막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레임 공격, 메신저 공격, 허위로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을 망가뜨리는 공격이 너무나 일상화된 정치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치권에서 제가 소속된 당으로부터도 공적 1호가 되고 아마 민주당보다 제가 더 미움을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제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 또 위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철저하게 고립된 길이라서 위험한 길도 맞고요. 하지만 정치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공인으로 나선 이상 저 개인이 다치는 것이 그게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고 숨어버린다면 그건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힘든 길을, 가시밭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계기가 결국 이제 비상계엄인데, 12.3 비상계엄. 당일 그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네. 제가 국회에 그때 바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참 재미났던 것이 의원님들 간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네. 차분한 분도 계셨고요. 또 벌벌벌 떨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저는 아주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제가 욕쟁이 아저씨로 소문이 났는데 본관에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는 의원들 보이는 대로 제가 욕을 퍼붓고 다녔어요. 뭐라고 뭐 심하게 했어요? 제가 아는 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군인들한테도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몇 시쯤 들어가 있어요? 저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제받기 전에 들어갔어요. 아마 그럼 11시 전에? 예, 저는 그래서 뭐 담 안 타놓고 편하게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열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열려 있을 때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네. 무능해졌습니다. 12월 3일 우리 국민들 다 왜 비상계엄이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비상계엄 사유가 없다는 거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전시상황, 준전시상황인데 그 전시상황이라고 또 그냥 전시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전시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또 준전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산행 영화처럼 좀비 사태가 벌어지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면 국민들이 비상계엄 할만하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뜻밖의 비상계엄, 이 자체가 비상계엄 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고령 내용도 헌법에 반했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 선서를 했고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 국회법에도 그것이 우선이고 당론보다 앞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개별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계엄 사유 없다, 불법이다, 반헌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그러면 국회로 가야 한다. 풀지 못하면 국민들이 다치신다가 당연하게 생각이 나야 되고 당연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국회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당론이 뭔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당론이 뭔데고 먼저 앞서버리는 겁니다. 국가 이익과 헌법 수호 의지보다 당론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 저희 당 같은 경우도 부끄러웠죠. 다 당론이 뭔데 하면서 당사로 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거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습니까? 그 조직적인 방해라 그럴까? 말하자면 한동훈계 의원들 쉽게 말해서 이쪽하고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또 그 영향력에 있는 의원들
이렇게 좀 갈린 듯한 양상이 있었는데. 네, 뭐 당일날 당일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계속 욕만 하고 다녔는데요. 그 뭐 한 대표가 뭐 전화는 왔나요, 그러면? 일단 저는 가서 만났습니다. 아, 가서. 예, 저는 무조건 국회로 뛰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국회 가서 일단은. 그때 갔을 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일단 본회의장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보니 예결위 세미나 여군데 흩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위원회에 있는데 가서 빨리 본회의장 들어가셔서 여기서 뭐 하느냐고 또 소리를 깍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요. 무조건 본회의장을 가야지 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다들 이제 모시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항쟁 때 또 우리 민주화 투쟁 때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서는 조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항상 그게 참 저는 의아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현장에 있다 보니 화가 나니까 무엇이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화가 나서 그러셨던 거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이 화를 낼 때 화를 낼 수 있는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내야 될 그 순간조차도 생각을 하고 무엇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계산을 하면 맞아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뭐 그때 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현장에서 붕괴하고 화를 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았던 그 힘도 그 붕괴하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공화국은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막 오고 대통령이 뭐 척결하겠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화가 나고 나서 죽어도 싸우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라는 것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본인이 소속된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우리 당에 계속 했던 얘기가 보수 정당이라면 그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보수 정당인데 우리 사회, 우리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됐을 때 가장 붕괴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뒷걸음질 치고 숨어버리고 나아가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보수주의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보수주의자로 되돌아오기를 보수 정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구화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뀌면 바뀔 수 있고요. 정당 정치지 않습니까? 당원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 보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싶은 겁니다. 진짜 보수를 지지하셔야 되고 진짜 보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수를 참칭한 극우, 보수를 참칭한 수구, 또 족벌 정치, 무리배 정치는 보수가 아니니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들 때문에 12.3 사태가 터졌고 이 이후에 탄핵 반대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걸 고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죠?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반대표를 던졌어요, 혼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당 안에서 대통령 즉시하야 또는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2월 4일 첫 표결 전에, 12월 7일이었나요? 첫 표결 전에 당내 의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설득을 하셨어요. 탄핵 당연히 돼야지. 그때는 다 말씀을 그러셨어요. 탄핵 당연히 그때는 해야지. 탄핵해야 된다고 우리도 안다. 근데
국가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혼란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께서 하야를 한다면 그게 더 빠르고 혼란이 적다. 하야 명분으로.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대통령이 아침에 본인이 하야하시겠다는 뉘앙스의 1차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야라고 느껴지진 않던데요. 근데 저희 당 안에서는 꼼수로 딱 보이던데 바로. 저희 당 안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네. 그래서 그날 선배 의원님들께서 탄핵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니 저거는 하야를 표현하신 거다. 그러면 하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고 또 국가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고 또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저를 설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뭐 즉시 하야한다면 그걸 전제로 그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혼란을 줄일 수 하지만 있는. 표결에 참석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표결 참석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 제가 표결에 참석을 해서 이제 제 의견을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의견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즉시 하야하지 않으면 반드시 탄핵에 앞장서겠다. 나 하나 탄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을 설득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당론이죠. 사실상 당론은 이제 표결에 불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또 탄핵 반대표였다. 그래서 아니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런 좀 비판이 나왔어요. 아니 뭐야, 뭐 장난해? 응? 그 기왕 혼자 뭐 찬성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김 의원께서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익을 따지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거기서 다 안 그래도 탄핵 이번에 반대표 그랬습니다 하니까 다들 싹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즉시 하야한다면 그게 더 빠르고 사회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대통령이 그런 표현이었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죠. 저도 맞아요. 그래서 즉시 하야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탄핵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편으로는 순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 많이 쏘갔듯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가치를 당연히 지켜야죠. 최고의 가치가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또 공정함, 합리적인 것, 개방적인 것, 포용적인 것, 또 자유로운 사회,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보수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당론과 배치되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이런 보수의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청하는 겁니다. 자, 근데 현실은 이제 도저히 같이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고, 아까 이제 쭉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처음에 이 당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보수가 아니고 극우, 수구.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변화했던 모습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제가 올렸던 것처럼 저는 그러니 여기는 악마 집단이고 저기는 천사 집단이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거야말로 진영 논리라서 합니다. 저는 그날 표결 참석하면서 진영 논리 타파를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가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는 악마고 우리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 열어보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해요. 정책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민주당도 사실 뭐 보수 성향이죠.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저는 정당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진보 정당은 진보의 가치를. 그런데 가치 지향성을 잃어버리고 진영의 가치다 보니까 승패만 있는 겁니다. 이런 진영 정치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소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반대로 진영 수장의 명령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그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최악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 제가 지금 1년 정도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이 진영 논리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12월 3일 일도 그 진영 논리에 갇힌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도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 의원님께 물어봐요. 보수가 뭔가요? 그러면 다선 선배 의원님들이 그럽니다. 국민의힘이 가는 길이 보수고 나머지는 좌파다. 그게 진영 논리인 거예요. 보수라면 보수의 가치, 추구 지향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보수고 나머지는 좌파다. 이건 진영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진영 논리가 민주당에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경상도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이 되고,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공관위가 주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관위가 주권자가 되니 어떻게 되나요? 진영에 충성해서 공천받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의 눈치를 보고요, 당의 눈치를 보고요,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영 정치입니다. 이거 못 깨면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계속 당 눈치만 보겠죠. 저는 이거 깨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의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또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보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바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또 당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공격을 받는 경우들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별 의원들이 다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자기 양심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당론에 위배되면 적군이 된다, 역적이 된다, 이 자체가 진영 논리인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좀 막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치지향 정당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당, 공정사회당, 자유당, 이런 여러 당들이 있을 수 있죠.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진보도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녹색당, 진짜 노동당, 여성당, 이런 당들이 생겨나야죠. 보수와 진보는 친구입니다. 사실은요. 뭐냐 하면, 한 예를 들면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러시아 짜르가 있을 때는 진보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는 공산주의가 보수의 영역으로 돌아버립니다. 반대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다시 진보의 영역이 돼버리고 공산이 보수의 영역이 됐죠. 상대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유럽의 보수는 복지를 추구하지만 미국의 보수는 반복지를 추구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이 내재 가치나 원칙 이런 것도 사회 변화에 따라 상대적인 거죠.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바꾸는 것을 누가 하느냐? 진보가 하는 겁니다. 진보가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창의적인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저는 그래서 진보는 틀려도 되고 방법이 거칠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창의적 도전이니까. 중요한 건 시대 정신을 반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공한 가치들은 다시 보수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원래는 진보 영역이었죠. 민주주의를 못할 때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 1조 1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가 보수의 역할을 잘하면 진보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 놓고. 동시에 진보가 역할을 잘하면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중요한 것은 포용력과 품이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보수의 친구가 진보고 진보의 친구가 보수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의 적은 극단주의,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보수 지지자들께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진보는 보수의 적이 아닙니다. 보수의 적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입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을 훼손하는 것. 네. 이것이 보수의 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훼손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수 진보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이제 그 두 바퀴가 나란히 친구입니다. 똑같이 굴러가지 어느 한쪽만 잘 굴러가고 이러면 균형을 잃은 거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주장하는 것도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 진보의 영역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진보도 진보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보고 간곡한 마음으로 보수가 보수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보도 진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을 같이 할 정치적인 동지가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전혀 없나요? 아니면 일부 있는데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까? 일부 있는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적어도 탄핵 때, 표결 때 같이 들어가서 찬성한 의원들은 그래도 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들하고도 이제 좀 갈라졌어요? 제가 원래 되게 프렌들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 원래 다 친했어요. 정말 친하게 잘 지냈는데 예. 또 탄핵 이후에 이제 조금씩 고립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고립시키려고 애를 쓰셨던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결과들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가 정치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어떤 지점에서 또 갈라지죠? 지금 이른바 친한계 단톡방에서도 뭐 탈퇴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갈라집니까 또? 글쎄요, 저도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형식적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제가 5.18 모욕을 참배한 광주에 가서 참배한 것 때문에 갈라졌었는데 저는 당연히 갔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막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일단 갈라지게 됐어요. 저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는데 그때 5.18 유족들이 계신데 유족들 면전에서 계엄군은 십자군이다 하고 또 5.18 유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걸 우리 국민의힘에서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광주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보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걸 또 말씀드려야 될 일이다 생각을 했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혼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친한계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때 저한테 마지막 그때 통지를 들었던 것이 기어코 가겠다면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도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도 5.18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한 도리인 거고 당원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다 떠나서 공인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5.18 명확히 아시면요. 그때 희생당한 여중생 사진, 임산부 사진, 고생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계엄에 반대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일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결연한 의지와 또 경각심을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부터도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제가
사실 죽을 때까지 단식이라는 표현도 5.18 묘지 갔다 와서 생긴 생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5.18 묘역에 참배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광주 항쟁 당시에 왜 시민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가? 왜 책임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 중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헌법수호 의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아무도 안 죽어요. 시민들만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그거는 독재의 시작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독재라는 건 길어지면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세요. 최단기간에 빨리 부숴야 되는 게 독재입니다. 그러면 도화선이 필요하고, 근데 시민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되더라도 빨리 바꿀 수 있다면 도화선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그게 5.18 묘역 참배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렇게 광주 5.18 이건 민주주의의 정신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다면서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물론 정치적 이유는 유불리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유불리가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죠. 옳음을 추구하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자, 그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이걸 이제 뭐 바꿔 말하면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인데 이 두 세력에 만나는 그 지점이 지금 우리 정치사에, 우리 지금 이 정치권에는 없어요. 과거에도 별로 보기 힘들었고 지금도 그런 양상인데 이제 국회의원 이제 1년 하셨잖아요. 임기가 아직도 3년 남아 있어요. 앞으로는 제3지대를 모색할 뭐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입장으로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저만 남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대선 이후에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야당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탈당은 뭐 당분간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충정을 다해서 당을 바로 세우는데 애를 많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건강한 보수당으로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건강한 보수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또 거대 집권 여당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내부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제3지대가 열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건 권력은 통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피부로 느껴요. 뭐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30%에 멈추었을 때와 이번 50% 돌파했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벌써 30%에 멈췄을 때는 중도 보수를 알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고 겸손함이 보이는데 50% 넘어가니까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선한 의지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 내부 통제든 외부 통제든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 속에서 효율성 있고 추진력 있는 정책 실행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어려운 과제에 지금 봉착했다 생각합니다. 뭐 역설적으로겠지만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서 기능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기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추진력 있는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이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고민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열어놓고 있고요. 무엇이 국민들께 도움되는 정치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또 너무 혼자니까 이것도 힘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같이 하는 세력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 민주당에도 이렇게 약간 좀 합리적인 진보, 응? 건강한 진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런 정책 연대라든가 또는 진짜 어떤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그런 오로지 거기에 맞는 이런 걸로 서로 생각이 맞는 분도 좀 계실 수 있겠다 싶은데 민주당에서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보수를 하고 싶고요. 건강한 보수의 첫 번째 덕목이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만 맞아.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옳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야말로 건강한 보수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그런 분들이 좀 그래서 저는 통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뭐 민주당, 진보당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잘 지내고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같이 하자고 막 안 그럽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몸 하나 편하려면 저한테 이익 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 지역구에 삼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 제 발로 팽개치고 옳은 정치하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피난처처럼 어디로 가면 그것도 또 옳지 않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향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진보당 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라도 저는 어느 생각이라도 저는 열어놓고 다 대화 나누면서 제가 배울 점은 배울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 유연함과 포용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저는 꼰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께 누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당에서 당이 제대로 가도록 계속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가지고 있고, 쓴소리 때문에 아마 결국엔 제가 엄청나게 계속 공격을 받을 겁니다. 쓴소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싫지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가장 파문을 낼 수 있는 역할과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이후에 뭐 상황은 또 이 이후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보수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도움되는 형태의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금 뭐 경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관전평을 하시고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아니 보수 정치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보수 후보 경선의 장이 되어서 또 보수의 원칙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는 변칙과 야합의 장이 되고 품위도 잃어버렸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이제 4명으로 이제 추려졌는데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예상은 힘들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극우당 대표였던 자가 보수당의 후보자가 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최종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도수 총리가 그러게요. 이건 경선에 참여도 안 했는데 참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선거고요. 연예인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의 정책과 앞날을 기획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공격, 메신저 공격 이제 그만해야지요. 메시지를 가지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논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안 보여요. 심지어 뭐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은 외모 공격까지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30-40%가 최소 30-40%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십니다. 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께서 진짜 참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사회주의를 바라고 전체주의를 바라고 맹목적 충성과 권위에 의존하는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또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수구도 보수가 아닙니다. 형님 동생만 찾고 있는 의리 족벌 정치도 보수가 아닙니다. 또 무리지어서 무리의 이익만 찾는 이익집단 무리배 정치도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뭔지를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 정치고, 지금 그 기준은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정책 제안을 내는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말고요. 또 제가 우리 당 후보들한테 제일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정책에 대한 제안은 없이 오로지 반 이재명으로 뭉치고 있어요.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만 얻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갈등을 야기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책임 있는 보수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사회 통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좀 그런 알맹이 있는, 지향점 있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좀 제가 아까 보수 진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보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 민주주의 다음에 대한 생각이 나올 여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보수가 정말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섰다면 진보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고민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5년만 더 지나도 AI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진보에서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수는 그래도 민주주의야 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더 발전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AI와 로보틱스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가 민주주의를 못 지키다 보니까 진보가 다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논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저는 안타까운 것이 2024년, 25년이 다시 80년대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외로우시죠, 지금? 어떠세요? 예? 밥 사주세요. 끝나고 뭐 그럼 식사하실까요? 오늘 약속 있으시죠? 오늘은 못 자다가 한 번도 없던 제품이어서 오늘 생겼네요. 근데 사실 뭐 순수한 개인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면 두렵고 막막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도 저에 대한 뒷조사, 사회적 비난, 저도 프레임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프레임 공격, 헛소문 공격, 또 고소고발 공격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치는 걸 보고 있고, 제 주변에서 다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떨어지는 걸 보고 있고. 고소고발은 뭐 어떤 거예요? 어떤 걸로? 뭐 이것저것 다 혐의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이번 관련해서. 근데 제가 좀 이런저런 구체적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게, 그래요? 그것이 더 제가 받고 있는 피해를 얘기를 하면 그것을 타깃에 지정하게 돼서 더 자극해요. 2차 가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들. 아니 뭐 이번 탄핵 사태 뭐 때문이죠, 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공격을 뭐 많이 받으시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약점 잡히거나 뭐 글쎄요,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지금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뭐 저도 사람인지라 하자 있겠죠. 그리고 또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프레임 공격을 당하면 그런 사람이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런 프레임 공격에 기대는 정치가 이제 그만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보고 빨갱이다 프레임 씌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빨갱이입니까? 그분 민주주의자인데요.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인데, 민주주의자는 빨갱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빨갱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거든요. 독재를 싫어하는 민주주의자가 어떻게 빨갱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전 박정희 정권 말기 때 그걸로 프레임 공격을 했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의 뒷조사를 해서 메신저 공격을 해요.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안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낸 메시지에 대한 반박을 정식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에 대한 메신저 공격, 저 자체에 대한 공격은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비겁한 정치입니다.
정치가 발전적이고 국민께 봉사하려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네.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도전 대안은 없는지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에 대한 얘기 하나 없이 그 사람 메신저에 대한 공격만 해버리고 프레임 공격만 해버리면 정치가 국민께 봉사를 전혀 못하지요. 지금 우리 경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홍준표 대표가 키높이 구두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메신저 공격이에요. 왜 키높이 구두가 뭐 중요합니까? 빡빡거리면 어떡하고 출랭 입고 뭐 왔으면 어떻습니까? 아 러닝 하나 입고 왔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 토론은 사라지고 아이고 가발 쓰셨어요? 이런 토론을 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그걸 뭐 가볍게 유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네. 함부로 정치인들에 대해 메신저 공격하고 프레임 공격하는 사람들을 엄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 민주주의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하시고 당원들이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네.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것이고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그걸 가려내지 못하시고 선동에 취약하고 끌려다니시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겁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보수의 그 지켜야 할 가치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가치들 말고, 개인적으로 삶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12월 3일 이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각성해서. 그래요? 12월 3일 이전에는 좋은 인연 맺고 제가 사회에 좀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 네, 행복전도사. 그리고 좋은 인연,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이고 네. 싶다라는 것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2월 3일 이후에 거기에 몇 가지 좀 더 더해졌습니다. 뭐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게 주변에 웃음을 주고 싶다, 행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 나는 그걸 통해서 복을 지으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맺고 싶다 했던 이 가치가 이제 바뀌진 않겠죠. 평생을 그걸 가지고 살아왔으니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12월 3일 이후에 더 더해진 것이 있다면 비겁하고 싶지 않다. 비겁하고 싶지 않다. 예, 비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인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공인이 아닌 동안에야 저도 일반 시민이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죠. 하지만 공인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그 기간만큼이라도 내 개인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걸 지켜가자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단단한 각오, 처절한 각오 비슷하게 다져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사표처럼 삼게 되는 게 생겼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도 그런 게 이번에 생긴 것 같습니다. 원칙을 좀 지켜서 국가와 국민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결연한 마음입니다. 자, 이런 공적인 활동 이런 거를 이제 또 할수록 많이 사람이 피곤하고 또 피폐해질 수도 있는데 개인의 행복감을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어떤 여가 생활이나 또는 취미 생활 그러니까 좀 외롭고 이럴 때 좀 견딜만한 그런 건 좀 있습니까? 제가 술도 안 마시고. 술을 전혀 안 하세요? 예. 그래도 골프도 안 치고. 예. 잘 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기 이런 거 안 하네요. 주색 잡기. 예, 할 줄을 흔히 얘기하는. 예. 평생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했던 사람이라서. 어떡하죠? 스트레스를 뭘로 풀지? 큰일 났네요. 아니 그래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 노래 불러본 지가 1년이 다 된 것 같고요. 이거 없네요. 요즘 너무 화가 나면 철봉에 매달려서 철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턱걸이 몇 개나 하세요? 저요? 김문수 후보보다는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김문수 후보가 몇 개 한다 그랬어요? 7개인가 8개인가 나왔던데 그보다는 많이 합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는 한 10개는 꼬박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안 하면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또. 자, 마지막으로 꼭 좀 덧붙이고 싶은 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를 할까요? 네.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지난 4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서 용기로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 현실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 뿌리 깊게 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판단과 행동을 하시면서 손등을 휘둘리지 않으실 때, 특히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불행히도 국회의원 원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때문인지 자체적으로 변화가 힘듭니다. 국민들께서 행동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지만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바람이 들고요. 또 정말 우리 사회가 철진한 보수 진보 논의에 휩싸였는데, 철진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것, 보수는 그 사회가 받아들인 원칙과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고,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도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진보의 정신도 살아있어야 되고 보수의 정신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보수는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서로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대시할 것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탄탄한 보수 바탕 아래 진보가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도전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전히 민주주의가 진보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보수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하고요. 진보는 또 다른 시대 정신을 반영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과학의 영역, 사회의 영역, 모든 분야에서 시대 정신을 반영한 혁신적인 도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사회여야 사회가 생동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하려면 보수가 원칙과 사회의 안정성을 탄탄하게 지켜가고 있어야 하고요. 불행히도 국민의힘이 보수의 영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따라서 진보의 영역도 위축되어 버린 것 같아요. 보수가 탄탄하고 진보가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 의원님의 이런 용기 있는 도전과 투쟁이 꼭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정말 절실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 큰 정치적 꿈을 한번 펼쳐 가시기를 일단 앞으로 살아남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구축불판이라서요. 아니, 또 이렇게 진심을 알아주는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같이 또 조성식의 훅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